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진심으로 자신을 생각해주는지 시험을 해봤다던 윤정숙님의 사연입니다. 시험의 결말은 윤정숙님의 생각과 달리 그리 좋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정숙이라고 합니다. 66의 나이로 인생의 가장 혹독한 이면을 마주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고, 그동안 저는 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어려운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서 받는 냉대와 무시였어요. 오늘은 제가 겪은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면서 저와 형제들을 키우셨어요.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검소하게, 그리고 평온한 가정에서 자랐죠. 남편과는 중매를 통해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딱 1년을 만나고 결혼을 했고, 아들 하나를 낳아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온 남편은 정년 퇴직 후 위암에 걸려 4년 동안 투병을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말라가고 통증 때문에 말 한마디도 제대로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남편은 오직 저와 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나 없어도 잘 지내야 해. 밥도 잘 챙겨 먹고 도훈이랑도 잘 지내고 나는 당신이 너무 걱정이야. 내 걱정은 하지 말아요.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 인사 좀 하지 말아요. 당신 아직 치료 중인 사람인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사람 불안하게. 저는 남편의 손을 힘주어 잡으면서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힘을 다 써버린 남편은 제게 그 말을 한 날 저녁 저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태어나 그렇게 울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인 남편과 이별을 하는 건 생사를 도려내는 듯 아픈 일이었지만 그래도 더 이상 통증으로 고통받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어요. 남편은 생전에 도심 외곽에 오래된 단독주택 2채를 남겼습니다. 젊은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 어렵게 마련한 재산이었지만 솔직히 너무 낡아 사람이 거주하기는 어려운 곳이었죠.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한 저는 남편이 남긴 주택에서 혼자 지내려 했습니다. 제 아무리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꾸미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게 뜻밖의 연락이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집 내놓으셨다면서요? 왜 내놓으셨어요? 네 아빠랑 같이 살던 곳이라. 추억이 잔뜩 묻어있기는 해도 계속 거기서 살다 보면 네 아빠 생각나서 내가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서 내놨어. 그럼 앞으로 어디서 지내시려고요? 지낼 곳이야 얼마든지 있지. 숙박업소 달방도 있고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사시죠. 저희 식구는 3명인데 방이 하나 남아서 제일 큰 방을 어머니한테 내드릴게요. 다른 곳에서 괜히 혼자 지내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지내세요. 아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그리고 너는 몰라도 새아가가 불편해할 거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어 하겠어. 집사람이랑 이미 이야기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집만 들고 오시면 돼요, 어머니. 아들과 며느리는 저와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되더군요. 저야 아들이랑 함께 지내면 좋지만 며느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며느리도 연락이 와서
제게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했고, 고민 끝에 결국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또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계속해서 설득했기 때문에 모시긴 척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남편이 남기고 간 주택 2채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꺼냈다가 긁어부스럼을 만들 가능성도 있었고, 어차피 사후에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었기 때문에 불어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아들 내외는 저를 굉장히 극진하게 대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집에 들어오게 된 날, 제게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면서 어머니, 이제 저희랑 편하게 지내세요.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라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제 방을 정리해 주었고, 새 이불과 가구까지 마련해 줬어요. 하나뿐인 손주는 할머니가 왔다고 기뻐하며 제 무릎에 달라붙어 떨어질 줄 몰랐죠. 매일 저녁이면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생일에는 케이크를 준비해 생일 파티를 열곤 했어요. 맞벌이를 하는 아들 내외를 대신해 제가 손주를 돌봐주고, 집안일을 돕자 아들도 며느리도 제게 더욱 살갑게 굴었습니다. 따뜻한 말도 많이 해주고 항상 뭔가를 할 때마다 저를 우선으로 챙기곤 했죠. 아들과 며느리의 보살핌을 받으니 그제서야 자식 참 잘 키워놨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 행복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저를 부르지 않고, 가끔 제가 부엌에 조금만 늦게 나오면 이미 자기들끼리 밥을 먹고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어요. 며느리는 예전처럼 따뜻하게 말을 걸지 않았고, 아들도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저를 도와주던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저 혼자 식탁을 치우게 두었고, 손주도 예전처럼 제게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싶었지만 점점 저를 대하는 태도가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들 방에서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나 이제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 좀 부담스러워지려고 해. 우리도 이제 슬슬 현실을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아. 윤우 학원비며 얼마 전에 대출받은 것도 갚기 빠듯한데 언제까지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냐고. 조금만 참아. 그렇다고 갈 곳 없는 노친네를 당장에 내쫓을 수는 없잖아.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데? 어머님 모시고 산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생활비도 점점 늘어나고, 아니면 어머님한테 생활비라도 좀 달라고 부탁드려 보던가. 아이, 그건 나중에 내가 따로 이야기 꺼내 보겠다고 했잖아. 그놈의 나중에 맨날 나중에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만 말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건 없고 답답해 죽겠어 그냥. 내가 돈 달라고 부탁드리는 건 좀 우스우니깐 당신이 나중에 이야기 꺼내봐. 그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뒤에서는 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게 절망적이더군요. 저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귓가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식사할 때마다 제게 먼저 국을 떠주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 제 밥그릇을 따로 놓기 시작했으며, 밥도 식탁 한쪽에 덩그러니 놓아두고 먹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아들은 바쁘다며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어쩌다 제가 말을 한 번 걸어도 시큰둥한 반응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건성건성 대답을 하고 퉁명스럽게 행동을 할 뿐, 이전처럼 제게 친절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서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님, 저희가 윤우 방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짐을 정리할 만한 창고가 없어서요.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지내고 계시는 방을 창고로 쓸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색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 꼴이 어찌나 우습던지. 저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뜻대로 고분고분 따라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멀쩡한 윤우 방은 왜 정리를 한다 그래? 정짐을 정리할 곳이 없으면 저기 베란다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잖아. 보니까 저기 베란다 쪽에도 창고가 있더구만. 아, 거기는 안이 좀 좁고 복잡해서요. 네가 정리를 대충 해놓으니까 그렇지. 자 보자. 내가 같이 정리해 줄 테니까. 저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쪽에 있는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가 좁고 복잡하다는 며느리의 말과는 달리 베란다 쪽의 창고는 아주 깨끗하고 넓었어요. 아이들 장난감은 물론이고 책장까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었죠. 제가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쳐다보자 며느리는 머쓱한 듯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 여기가 왜 비어 있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 복잡하고 지저분했었는데 윤우 아빠가 정리했나 봐요, 어머님. 죄송해요. 방은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자, 그러면 윤우 방 어디를 정리할 건지 한번 말해봐라. 내가 이래봬도 체력도 좋고 청소도 잘해서 말만 하면 어디든지 같이 치워줄 수 있다. 아니에요, 어머님. 생각해보니까 급한 건 아니어서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텔레비전 보시던 거 마저 보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후다닥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며느리를 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알아서 눈치껏 나가준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슬쩍 스쳤지만 일단은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 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오래간만에 외출을 했다가 동네 아주머니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들은 정말이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저기 이 지구에 있는 주택 단지들 있잖아요. 부지는 넓은데 낡은 주택들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던 곳. 거기 재개발 확정됐대요. 거기 집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완전 땡 잡았지. 와, 한 해 만에 논쟁하는 건 들었는데 결국 재개발 들어가나 보네요. 맞아 듣자 하니까 보상금을 어마어마하게 준다는 것 같던데? 에휴, 우리도 거기에 집 하나 사놓을 걸 그랬나 봐. 그럼 보상금도 받고 떼부자 되는 건데. 이 지구에 있는 주택 단지의 재개발 소식을 들은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곳은 남편이 제게 남겨준 주택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급한 볼일을 마치고 얼른 집에 돌아와 조용히 휴대폰으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부지는 재개발이 확정되었고 주택 한 집당 수억 원의 가치가 예상된다는 뉴스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더군요. 그 뉴스를 직접 마주한 저는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다름 아닌 이 사실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내 저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며칠간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를 보아온 이상 그 두 사람이 정말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거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어떻게 변할지 궁금했지만 우선은 좀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해가 뜨고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혼자 손주를 돌보는
일이 당연해졌고 가끔 외출이라도 할라치면 언제 들어오냐며 눈치를 주곤 했어요. 어느 날은 제 옷들이 아들, 며느리, 손자의 옷들과 따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옷들은 빨래 바구니에 곱게 담겨 있는 반면 제 옷들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더군요. 그걸 빤히 보고만 있으니 며느리가 다가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옷이 좀 많아서요. 어머님 것도 같이 두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앞으로 빨래 바구니에 담으실 때에는 어머니 옷은 따로 보관해 주세요.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도 모자라 며느리는 저 몰래 제 방에 있는 가구들을 하나 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티가 안 날 거라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대놓고 티를 내는 건지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어지간히 필요 없어 보이는 가구들은 저희 방으로 옮겼어요. 어머님은 어차피 가구 같은 거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았어. 어머님 방은 최대한 간소하게 만들어 두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제 방은 스탠드도 가습기도 없이 서랍장과 옷장 하나, 그리고 침대 하나만 덜렁 남은 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군요. 차라리 그냥 나가라고 말을 하면 편할 것을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할수록 뭔가 가슴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혹시 그런 느낌 아시나요? 그 사람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에도 너무 괘씸해서 의도대로 따라주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 제가 며느리에게 느끼는 감정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게 뭐가 됐든 순순히 따라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얼굴에 철판을 몇 겹씩 깔고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계속해서 제 눈치를 힐끔힐끔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기에 일부러 숟가락을 소리내어 놓고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아가, 내가 너한테 눈칫밥을 먹이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사람을 힐끗힐끗 쳐다보냐? 할 말 있으면 편하게 해라. 뭐든 괜찮으니까. 죄송해요, 어머님. 있잖아요. 저희가 한동안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어머님께서 지금 쓰시고 있는 방이 좀 넓잖아요. 혹시 어머님께서 윤우랑 방을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방을 바꿔달라니 그것도 작은 방으로? 지금도 눈치 보며 사는 상황인데 손주가 쓰던 작은 방에서 지내라는 말인가 싶어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너 지금 내가 이 집에서 생활하는 게 불편하니? 그래서 얼마 전부터 계속 나한테 그렇게 눈치를 주는 거야? 아, 아니요. 그럴 리가요, 어머님.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윤우가 크면서 방도 점점 좁아지고 그래서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애들은 금방 커버리는 거.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는 제게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쓰는 듯 했지만 그 속에 깔린 의도는 너무나도 뻔했어요. 저는 너무 속이 상했지만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뭐 너희들 뜻이 정 그렇다면 알겠다. 방 정리는 내가 차차 하마. 제가 무엇보다 서운했던 건 이 대화 속에서 한마디 말도 없이 묵묵히 밥을 먹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전의 아들 같았으면 어머니,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며 되려 며느리에게 한마디를 얹었을 텐데 이제는 며느리 편을 들어주거나 이런 일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넘기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와 작은 서랍장 속에 넣어둔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단독주택 2채의 등기부, 등본과 오래된 통장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평생을 일하며 모아둔 돈이었죠. 계속해서 고민이 됐습니다. 과연 이것들을 보여준다면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변할지 궁금했지만 아직까지는 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이런 것 하나의 태도가 변한다면 제 억장은 지금보다 더 무너져 내릴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다 문득 오랜 친구인 순영이를 떠올렸죠.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힘이 되어주던 저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순영이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조금이나마 마음의 무게가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 정수가. 너 정말 오랜만에 전화한다. 나는 네가 하도 연락이 없어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잘 지내고 있어? 응. 나야 뭐 잘 지내고 있지.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전화해봤어. 그런데 오랜만에 전화를 해놓고서는 목소리가 왜 그래? 너 어디 아프니? 아니면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다 죽어가네. 그냥 가슴이 좀 답답해서. 고민도 있고. 너 시간 괜찮으면 지금 커피 한 잔 안 할래? 나 여기 사거리 앞에 마트에 있는 카페 와 있거든. 그래, 알았어. 10분 내로 갈 테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정확히 10분 뒤 저희는 오랜만에 카페에서 만남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순영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확 찌푸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니, 너 안 본 사이에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대체 무슨 고민이 있길래 그래? 얼른 말해봐. 저는 순영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유산으로 남기고 간 집과 그 집이 재개발된다는 소식. 그리고 아들 내외가 점점 저를 홀대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았다고 전부 이야기했어요. 제 말을 모두 들은 순영이는 잔뜩 분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야, 너 지금 당장 그거 다 들고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가서 당당하게 보여줘. 이거 너희들한테 물려줄 재산이었는데 그냥 내가 다 먹을란다 하고 이야기하란 말이야. 세상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식이 부모를 그따위로 대해?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야 이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도 보고 싶고 궁금해. 내 자식이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내가 어쩌다 말년에 이런 취급을 받게 된 건지도 모르겠고. 머리가 너무 복잡해, 순영아. 정수가 가족이라도 돈 앞에서는 변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 뉴스 기사만 봐도 그래. 가족들끼리 돈 때문에 서로 주먹다짐을 하거나 칼부림을 하기도 하잖아. 내가 그 집에서 아들이랑 며느리에게 받고 있는 대우가 과연 옳다고 생각해? 내가 봤을 땐 아니야. 그리고 네가 만약에 그 재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분명 네 아들도 며느리도 태도가 확 바뀔 거야. 내 말 틀린 거 하나 없을걸. 그러니까 괜히 시간 끌다가 상처만 더 받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정리하고 나와.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순영이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하고 서글퍼졌어요. 한 번도 이런 감정이 든 적은 없었는데, 순영이를 만나고 오면 묵은 고민들이 조금은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만 깊어져 가던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제 옆에 슬쩍 앉아서 한숨을 푹푹 내쉬더니 고민을 털어놓는 겁니다. 어머님,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네요. 초호가 요즘 들어 계속 동생 타령을 해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둘째를 좀 가져볼까 싶은데 이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애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줄 아니? 애 하나 키워봤으니 알 거 아니야. 너희 지금도 빠듯하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더 낳으면 집안 거덜난다.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해. 아무렇지 않은 척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며느리 말의 의도를 어림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가볍게 넘기려고 하던 찰나에 며느리가 불쑥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저희가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대출을 받게 명의를 좀 빌려달라는 게, 예.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라. 직장도 없고 뭣도 없는 늙은이한테 돈을 잘 빌려주겠니? 아니면 허우대 멀쩡하고 나이도 젊은 데다가 직장도 다니고 있는 너희한테 돈을 잘 빌려주겠니?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아니면 저희한테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솔직히 어머님께서 저희 집 들어오고 나서부터 생활비가 좀 많이 나가기 시작해서요. 가족 간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못하지만 적어도 월세는 받아야 할 것 같기도 해서 어차피 저희는 가족이니까 돈 가지고 언쟁 벌일 일도 없고 그렇게 되면 저희도 좋고 어머님도 마음 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 듣고 보니 네 말도 일리가 있다. 미안하지만 대출은 받아줄 생각 없고 이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내는 건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마. 말을 마친 순간 며느리의 표정은 정말이지 사진을 찍어두고 싶을 정도로 가관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이야기를 꺼낸 이후로 대놓고 당돌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아들 앞에서 대놓고 한숨을 푹 쉬며 저보고 들으라는 듯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보, 우리 집 점점 좁게 느껴지는 것 같아. 둘째까지 생기면 5 식구가 여기서 사는 건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아들은 신문을 보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 한 번, 저 한 번, 이렇게 번갈아 쳐다보며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 내 식구 살기에도 조금은 좁다고 생각하는데 5 식구라면 상상만 해도 답답할 것 같아. 나도 이사는 가고 싶은데 제일 큰 문제가 있잖아. 우리한테는. 돈이 문제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출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대출이 나오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 나이 먹고 어머니한테 손 벌리는 것도 좀 그렇고. 허허, 그게 왜 좀 그런 거야? 자식이 돼서 부모한테 손 좀 벌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꽁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도 우리랑 같이 사시잖아. 어머님도 편하게 사실 수 있게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좋지 않겠어? 우리가 편하면 어머님도 편한 거잖아. 그렇죠, 어머님? 이제야 확신이 들더군요. 아들이든 며느리든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나올 구멍이라고 여기며 이 집에 묶어뒀던 것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저를 이용하려는 것이었죠.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묵묵히 듣고만 있던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입을 다물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에게 가족이란 어떤 존재일까? 과연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 이런 일이 생겼다면 남편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내가 아들을 위해 한 몸 바쳐 헌신했던 시간이 과연 헛된 것이었을까? 그냥 삶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는 씁쓸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나가니 평소에는 살갑게 굴지도 않던 며느리가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하면서 친절한 척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어제 제가 대답을 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간 게 괜히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가 말던가 저는 다가오는 며느리를 외면한 채 부엌에서 물 한 컵을 꺼내 마셨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며느리는 헛기침을 2번 하더니
이렇게 말을 걸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이번 주말에 부동산을 좀 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뭐하러 보러 가는데. 어제 말했던 대로 큰 집으로 이사라도 가려고. 제 말에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집 구경 가는 거예요. 집 구경. 지금 당장 이사를 가겠다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어머님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 당장 이사 갈 게 아니라면 그냥 너희끼리 집을 보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구나. 내가 굳이 같이 가서 봐줄 필요는 없지 않니? 어머니, 저희가 새 집을 알아보면서 어머니 방도 더 넓고 좋은 곳으로 마련해 드리려고 해요. 적어도 좁아 터진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거예요. 아들까지 합세해서 함께 부동산에 가자고 권유했지만 저는 이미 아들과 며느리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다. 나는 여기서의 생활에 충분히 만족한다. 내 식구 살기에도 좁지 않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편하니 굳이 이사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괜한 돈 버릴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사는 거에 만족하면서 살아. 그리고 지금 둘째가 들어선 것도 아니잖니.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은 문제야.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며느리는 더 이상 저를 배려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별다른 말 없이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저에게는 간단한 반찬 몇 가지만 건네줬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통화를 듣게 됐어요. 아들이 밤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아 손주를 재우고 나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방에서 커다란 목소리로 통화를 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집 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는지도 아주 선명하게 잘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돈 좀 어떻게 빌려달라고? 아직 말씀 안 드렸어. 내가 말했잖아. 요즘 어머님 눈치가 엄청 빨라지신 것 같다니까. 어머님이 괜히 여기서 더 역정내서 짐 싸서 나가버리시면 어떡하려고. 천천히 설득해야 해.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야? 입장이 바뀌어야지. 여기 집은 우리 집이고 어머니가 얹혀 사시는 건데 어차피 우리도 힘든 상황인데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아? 가족끼리 도와야지. 그리고 당신 어머니한테 억지로라도 좀 잘해드려. 요즘 너무 퉁명스럽게 대하는 게 티가 나더라. 당신이나 잘해. 나는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아들이라는 작자가 집에 들어와도 엄마랑 대화 한마디를 안 하려고 해. 대화거리가 없어도 억지로 짜내서 만들어 좀. 그래야 나중에라도 지갑이 술술 열릴 거 아니야. 혹시 알아? 지금 어머님이 돌아가신 아버님 유산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한테 숨기고 계신 걸 수도 있잖아. 아, 그러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뭐 가지고 계신 거 없을걸? 뭐가 있었으면 진작에 우리 살림살이도 달라졌겠지. 아들과 며느리의 말 같지도 않은 대화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손주를 방에다가 눕혀놓고 제 방으로 돌아와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 번 터진 눈물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흘러내렸지만 겨우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어요. 그날 새벽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의 진심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도 이제는 끝내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며 며느리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아가, 오늘 저녁에는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좀 해줄 수 있겠니? 오랜만에 갈비찜이 너무 먹고 싶구나.
며느리는 저희 부탁에 살짝 짜증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님. 저 오늘 너무 바빠서 힘들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드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그냥 밖에 나가서 사드시고 오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 알겠다. 며느리의 대답에 저는 방긋 웃으며 방으로 들어왔고 조용히 옷장을 여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 안에 들어있었던 등기부 등본들과 서류, 통장 같은 것들을 가장 먼저 챙겼고 몇 벌 없는 옷가지들도 야무지게 챙겼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집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퇴근을 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던 저는 거실로 나가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고 소파에 앉아 조용히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평소와는 다른 제 시선을 느꼈는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더군요. 평소와는 다른 묘한 긴장감이 집안을 조용히 감돌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건 따로 할 말이 있어서야. 내가 너희한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니? 한번 예상해 보거라. 아들과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 순간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반사적으로 아들의 손을 살짝 잡으며 눈빛을 교환했고 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불안한 듯한 숨소리와 억지 웃음은 더 이상 제게 가식적으로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저 웃기기만 할 뿐이었죠. 너희가 요즘 힘들다는 거 안다. 뭐 요즘 시국에 너희만 힘들겠냐마는. 둘이 벌어도 생활비 내는 것도 빠듯할 테고 둘째 낳을 생각 중이라고 하면 부담도 클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렇죠. 저희 말고도 요즘 힘든 사람들은 많으니까 사실 그래서 좀 고민했어요. 어머니께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한 게 정말 맞는 행동이었는지 머리가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뭐 그래, 괜찮다. 나도 어머니로서 너희를 도와주고 싶었어. 자식이 힘들다고 하는데 엄마로서 뭔들 못 해주겠니. 하지만 오늘 아침에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단다. 저는 미리 준비해 둔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이 남긴 도심 외곽의 단독주택 2채의 등기부 등본과 최근 재개발 소식이 담긴 신문 기사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아들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도 그 옆에서 사색이 된 채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보이더군요. 당연히 두 사람 다 이런 상황이 찾아올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 등기부 등본은 뭐고 재개발 기사는 뭐고? 너희는 몰랐겠지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집이란다. 사람이 살 수도 없을 정도로 오래된 주택이기는 했는데 최근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보상금이 수억 원이 될 거라는구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할 말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너희에게 일부러 숨겼다. 정말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냥 돈 나올 구멍으로만 생각을 하는 건지 제대로 알고 싶었거든. 하지만 요즘 너희의 태도를 보면서 알았다. 너희에게 나는 그저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ATM 기계였다는 걸.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그냥 어머님께서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나한테 손을 벌리지도 않았을 거다. 아가, 구차하게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미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았으니까. 어머니, 정말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변함없어요. 그냥 잠깐 힘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힘들어서 세상에 어떤 자식이 자기 부모를 ATM 기계로 생각하겠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힘들면 가족을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했니? 힘들면 내 방을 창고로 만들려고 하고 나한테 당당하게 대출을 받으라는 둥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나는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 그냥 늙은이를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취급을 받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 나는. 어머님 우선 진정하세요. 지금 너무 흥분하셨어요. 흥분, 아니,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성적이다. 오늘부로 나는 이 집을 나가려고 한다. 너희도 나랑 같이 지내는 게 힘들 것이고, 나도 너희와 함께 지내는 게 괴로우니 내가 나가는 게 낫겠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도 있으니. 저는 방 안에 들어가 짐 가방을 들고 나와서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행여나 보상금이 나오면 우리한테 떨어질 콩고물이 있을까 하고 기대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재개발 보상금을 받고 나면 나는 최대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쓰려고 하니까. 너희에게 돌아갈 돈은 단 한 푼도 없을 테니 그렇게 알고 2번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온 후 저는 가장 먼저 가까운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기차역의 전광판을 바라보고 전국에 있는 기차역을 찾아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한 뒤 가장 먼 목적지를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저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기차를 타고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한없이 참고 견디며 살아왔지만 결국 그것이 제게 남긴 것은 상처뿐이었더라고요. 진작에 이렇게 다 버리고 나와버릴 걸. 뭐하러 그렇게 참았을까. 참아왔던 지난 시간들이 조금은 아쉽기도 했습니다. 도착한 도시는 기존에 살던 곳과는 다르게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공기가 맑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한결 여유로워 보였죠. 저는 기차 안에서 미리 예약해둔 작은 숙소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작고 남루한 방이었지만 오랜만에 나만을 위한 공간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며칠간 이곳에서 머무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의 저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더라고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왔지만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믿었던 아들은 저를 배신했으며 며느리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이제는 타인을 생각하되 저 스스로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발길이 닿은 이곳에서 뭘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찰나 은행에서 재개발 보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왔더라고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숫자에 저는 한참 동안 통장에 찍힌 숫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돈이 남편이 제게 남겨준 유산격이니 이 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써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이 돈을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것이 맞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우선 고민을 하던 저는 다음 날 마을에 있는 작은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적당히 혼자서 살 수 있는 작은 집을 구하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노인 혼자 살 수 있을 만한 작은 집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혹시 괜찮은 매물이 있을까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매물이야. 널리고 널렸죠. 이 동네에 빈집들이 좀 있거든요. 다들 평수도 예쁘게 빠져 있는 데다가 몇 개월 전에 빈집 리모델링들도 싹 해놔서 상태들이 아주 최상급입니다. 괜찮은 곳 몇 군데 보여드릴 테니 같이 보러 가시죠. 부동산 직원은 제게 몇 가지 매물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 중에서 작은 정원이 있는 아담한 집을 계약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을 계약하는 것까지도 가족의 동의를 구해야 했겠지만, 이제는 저의 결정만 있으면 되었기에 너무나 편하더군요. 계약을 마치고 얼마 뒤 이사를 한 후 저는 새 집을 꾸미는 일에 몰두했어요. 작은 정원에는 꽃씨를 심고 거실에는 따뜻한 느낌의 가구를 하나씩 들여놓았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햇살을 들이니 마치 이 공간이 제게 말을 거는 듯한 착각이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곳에서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했고, 오후에는 마을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동네 사람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어요.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가족에게는 늘 짐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누구의 부담도 아닌 오롯이 저 자신으로서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은 재개발 보상금으로 저는 저와 같은 노인들을 돕기 위해 조그마한 요양원을 하나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마을 자체가 조금은 외진 곳이라 복지시설과는 거리가 멀기도 했고, 또 저와 같이 자식들에게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외롭게 방치되는 노인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외로이 늙어가는 노인들에게 적게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작은 요양원을 세우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복지시설에 여러 가지 조언도 받고 또 법적인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설계하고 운영할 계획을 자세히 세우고 재정을 확보했어요. 무엇보다 접근성이 좋아야 했기에 그나마 버스로 이동할 수 있는 읍내의 요양원을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에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보고 참 대단한 결정을 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참 대단한 양반이야. 요양원 세우기로 한 돈, 재개발 보상금으로 받은 돈이라면서 나 같으면 나 먹고 즐기는데 다 써버릴 텐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아깝지 않어? 아깝긴요. 전혀 안 아까워요. 솔직히 여태까지 너무 허튼 곳에다가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는 좀 의미 있는 곳에다 제 모든 걸 투자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제 스스로도 뿌듯해질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뭐. 여기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많고 하니까 충분히 그 분들의 쉼터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마음 편히 살아가던 어느 날, 저희 집으로 뜻밖의 우편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우편을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대체 제가 사는 곳은 어떻게 알고 편지를 보낸 건지 의아하더군요. 편지를 열어보지 말고 그냥 찢어버릴까 하다가 무슨 말이 적혀 있을지 궁금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수소문 끝에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주소를 받아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마음 같아서는 찾아가고 싶지만 어머니께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많이 늦었지만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떠나신 후 제 인생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고 나니 그제야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어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깨달은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편지를 끝까지 읽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며칠 후 답장을 쓰기로 했어요. 그동안 아들은 제게 연락 한 통 없이 지냈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하면 그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건지도 의문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내는 것부터 뭔가 바뀌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았기에 답장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었죠. 아들아, 내 편지 잘 읽었다. 나는 그동안 많은 시간을 홀로 보내며 내 시간들을 되찾고 내 상처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있었단다. 내가 후회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알겠지만 용서라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글과 말이 아니라 행동이란다. 네가 진심으로 내게 미안함을 느낀다면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렴. 기다리고 있으마. 편지를 붙인 후에도 저는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몇 주 후, 저는 다른 곳에 있는 작은 요양원을 봉사차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저와 같은 노인들이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곳이었어요. 어차피 요양원을 건립하게 되면 저도 여기서 하는 일들을 빠삭하게 다 알아야 했기에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제 상처받은 마음들도 어느 정도는 많이 치유를 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 여느 때처럼 봉사를 하러 집을 나서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에 낯익은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에 근처를 둘러보니 제 뒤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만난 아들은 굉장히 수척해져 있었어요. 말도 못할 정도로 말이죠. 얼마나 마음 고생을 한 건지 얼굴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못난 불효자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제 어머니 속상하게 할 일 없을 거예요. 마누라랑은 이혼했고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용서를 비는 거 자체가 염치 없는 짓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한참 동안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제게 했던 짓을 생각한다면 그냥 의절을 하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지만 이렇게 무릎까지 꿇어가며 사과를 하는 걸 매몰차게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지난 날에 대해 잘못한 걸 깨달았다면 그걸로 됐다. 하지만 그게 한순간의 감정으로 내뱉는 말이 아니라는 걸 네가 지금부터 증명해야 할 거야. 네가 정말 나한테 미안함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울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 건지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해라. 제 말을 듣고 세차게 고개를 끄덕인 아들은 그날 이후 제가 봉사를 하고 있는 요양원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제 곁에서 시간을 보내며 크고 작은 일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손주를 데리고 내려오기도 하고 마을의 허드레시를 돕기도 했습니다. 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아들을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았지만 성실하고 굳은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을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향해 쓰디쓴 조언을 해주시기도 했고 아들은 그걸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점차 아들을 용서해 가는 중이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과거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지만 그 상처를 통해 스스로 성장을 할 수도 있지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저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저조차도 모를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행복해졌으니 웃으며 제 삶을 영위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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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